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기술학부 이성권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생명과학과 생물정보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 중에서도 수많은 종류들이 있을 텐데 거기 그 네, 그 과학자 중에 이제 생명과학자에 속하고 있어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이제 생물정보학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이성권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연구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총 이제 14편 논문을 썼고요. 이 논문들도 재밌는 논문들이 참 많지만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 마지막쯤에 간략하게 한 가지 연구 정도 소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다고 들어서 이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과학자를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과학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자를 만약에 과학자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과학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 학생들이 그 그림을 그려봤는데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긴 과학자들을 생각을 했죠. 상상 속에 있는 과학자를. 이런 과학자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뭐 대머리나 안경을 썼고 그리고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참 저희도 이제 막연하게 과학자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런 분위기의 과학자들은 주로 TV나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들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과학자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과학자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나 TV에서 보던 그 과학자들의 목표는 바로 세계 정복이 목표인데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제 사전적 정의로 보면 자연 세계에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뭔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자연 세계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을 했어요.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사과가 떨어지는 걸 발견을 했고 현상을 관찰을 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진 사과를 잘 먹겠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뉴턴이란 과학자는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이 과학 법칙을 하나 만들어냈고 연구해서 발견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연 현상에서 관찰을 통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 얘는 액체인가? 고양이는 참 액체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액체일 거라는 증거들을 막 모아서 발표를 했어요. 고양이는 고체일 때도 있고 액체일 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어떤 법칙을 법칙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실제로 이 연구는 진지한 연구는 아니고 저 마크 앙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미로 뭔가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연구였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 세계에서 어떤 보편적 진리나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생명과학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데, 이 생명과학은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그 다양한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이뤄내는 그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즉, 생물을 연구하고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제 지구상에 진짜 다양한 생물들이 많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들, 뭐 곤충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겠지만,
더 작은 세계에서는 뭐 미생물도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생명과학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명이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딱 생명을 구분짓는 기준이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라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살아있는 것들은 잘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기계도 잘 움직이기도 해요. 하지만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움직이지 않죠. 그렇다면 움직인다라는 것으로는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그럼 무언가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든다. 우리들은 이제 밥을 먹고 밥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서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물이라면 무언가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자동차도 기계도 전기를 먹거나 아니면 휘발유나 이런 기름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것들도 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꼭 생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복잡하다? 생물이라면 뭐 우리가 세포를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면 세포는 참 복잡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 복잡하다라는 게 세포에서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 부품들을 다 뜯어서 봤을 때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뭔가 생물과 무생물을 기계를 구분하는 데는 좋은 기준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번째, 스스로 조절한다. 이 스스로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이 세포나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어컨 같은 시스템을 잘 보면 걔네들도 온도가 낮아지면 차가운 바람을 그만 만들고 온도가 높아지면 차가운 바람을 계속 내면서 온도를 다시 식혀주죠.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이나 외부의 온도에 맞춰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준으로서도 뭔가 복잡한 기계랑 생명을 구분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생명체와 복잡한 기계가 그렇게 딱 구분되어지는 특징으로 딱 구분되어지는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생명체와 어떤 기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지의 능력입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 세포가 스스로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면서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자기 복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후손이나 자녀 세대에도 우리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기계라고 해서 기계 뭐 아이폰을 우리가 막 복제하고 싶다고 해서 이 아이폰을 가만히 놔둔다고 복제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건 기계가 기계를 결국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 도움이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조작을 하고 해야 기계가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생명체처럼 스스로 복제하고 스스로 개체를 늘리는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그래서 그렇다면 생명체란 아까 일련의 기준들도 만족을 하지만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의 설계도를 가지고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게 이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생명체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생명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오른쪽에 이제 사람 모양의 개체가 있죠. 사람 모양의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가 기관계, 좀 더 세분화하게 분해를 해보면 그 기관을 또 세분화하게 분해해보면 조직이 있고, 조직을 세분화하게 보면 세포가 있어요.
즉 우리 사람의 몸이나 어떤 생명체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다양한 부품에 의해서 조립이 되어 있고 아까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은 기계와 비슷한 특징이지만 세 번째,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설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는 대체 뭘까?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세포 안에는 세포의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이제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이 염색체를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염색체는 잘 이렇게 뭉쳐져 있는 어떤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 그 덩어리를 잘 풀어보면 DNA가 주로 이루고 있어요. 이 핵 속의 DNA가 바로 우리 세포의 설계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 DNA에는 모든 세포의 정보가 들어있게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신 우리 몸에 이제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종류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 세포들도 모두 하나의 수정란에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했기 때문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세포의 구성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세포는 대부분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한 70에서 80%, 단백질이 한 10에서 20%, 지방이 2%, 탄수화물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단백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한 단백질이 생각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세포의 구조들을 잘게 잘 뜯어보면 주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된 생체 고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단백질 하나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구조를 이루어서 이 세포들을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NA가 우리 세포의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DNA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에서 엄청 중요한 그 이론이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DNA의 그 정보의 설계도 정보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DNA에서 RNA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RNA의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봐도 조금 의아하죠. 어떻게 이 DNA라는 곳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의아한데 일단 먼저 그러면 DNA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DNA는 우리가 많이 봤을 수도 있겠지만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의 꼬불꼬불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색깔별로 어떤 막대기들이 있죠. 이 막대기들이 바로 염기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염기는 DNA에 딱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딱 네 개만 존재를 하는데 즉 우리 몸에 있는 DNA에는 이 ATGC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글자로. 그래서 이 실제로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씩 이렇게 구조에 보면 막대기가 두 개씩 있죠. 이 두 개씩 A는 T끼리만 붙어 있고 G는 C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DNA가 우리 몸의 설계도냐,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서열의 배치 순서가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DNA 서열이 뭐 TTCC, TGAA, CCC, GTTA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RNA로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뀌고 T가 U로만 바뀌고 이 서열이 다시 밑에 이제 아미노 애시드라고 되어 있는 이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구를 통해서 이 RNA 서열이 어떤 DNA 서열이 어떤 RNA 서열이고 그러니까 이 서열이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NA 서열만 보면 이 DNA 서열 이 부분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듯이 우리 몸에 이렇게 DNA가 그런 설계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전사와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DNA에서 RNA로 만드는 게 전사, RNA에서 단백질로 만드는 걸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냥 DNA에서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 버리지 왜 중간에 RNA라는 얘를 넣어가지고 과정을 한 번 더 귀찮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DNA는 설계도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죠. 걔는 이 DNA는 함부로 손상이 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DNA가 결국에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똑같은 DNA가 옮겨갈 거기 때문에 얘 같은 어떤 손상이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얘는 이 원본을 그대로 두고 이 사본을 복사를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어떤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손상시킬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책을 그냥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도서관들처럼 그냥 가서 이제 보고 빌려서 우리가 또 읽고 막 이런 것처럼 하게 되면 이 책이 결국에 언젠가는 손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또 중요한 자료를 가진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사기를 통해서 그 부분 어떤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DNA를 바로 우리가 갖다 쓰는 게 아니라 DNA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의 사본 RNA를 만들어 가지고 전사를 통해서 RNA를 만들어서 RNA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사한 그 RNA 카피에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 레시피가 그냥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서열 안에는 아까 그 AGTC의 서열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레시피를 보고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아까 이 그림을 보고 조금 궁금증이 생기셨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진짜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모양도 이렇게 제각각이고 하는 일도 다 다른데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조합에 따라서 이 세포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뭐 네모라는 단백질을 만들거나 동그라미 단백질을 만들거나 세모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이 다 다른데 그거의 단백질을 얼만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이 세포가 운명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그 DNA를 통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책이 있다고 쳐도 요리책에서 우리가 분식에 관련된 요리를 막 만들면 거기는 분식집이 될 거고 뭐 양식에 관련된 요리를 막 만들면 양식집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한 권의 요리책이지만 거기서 한 권의 설계도지만 DNA는 거기서 어떠한 단백질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